이지만은 계산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총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우리가 하는 가정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설정하는 모형의 각 변수들의 정의에 따라서 이 계산 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거시경제 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가장 단순화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형 자체에 여러 가지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계산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때문에 또 다시 시험이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계산 좀 틀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제가 이제 우리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과학 학도잖아요.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산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학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어떤 특정, 제가 여기 수식 표시를 달아놓은 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것들은 수식을 달아놓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는 것, 인터프리테이션,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이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런 결과로서 16번식과 같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면 16번식을 한번 같이 시간을 들여서 해석을 해볼까요? Y가 뭐예요? 우리는 총 공급 곡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총 공급 곡선을 물가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 장기 총 공급 곡선에서 했듯이 물가 수준과 산출량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총 산출량, 다른 쪽에는 물가 수준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은 식을 6번식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모든 과정은 이 6번식을 얻기 위한 테크니컬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에서의 총 공급 곡선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우리가 이 6번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했던 가정들을 다시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A라는 산업은 완전히 신축적인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B라는 산업은 완전히 경직적인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가 수준이 부분적으로 경직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가정이자 장기 총 공급 곡선으로부터의 어떤 디파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로서 얻은 최종적인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Y반은 이것을 그냥 요약해서 다시 적은 것입니다. 요 놈은 S라는 A 산업에 대한 비중을 가중치로 두어서 낸 어떤 평균 값인데요. 어떤 평균 값이냐 그러면은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의 A 산업의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과 B 산업의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을 가중 평균 낸 겁니다. 즉 사회 전체적인 잠재 성장치,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은 장기 총 공급 곡선에서 구했던 바로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장기적인 수준에서의 산출량 수준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명목 변수인 가격 변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죠. 구조를 볼까요? 가격이라는 놈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실질 변수들이에요. A 산업에 대한 비중도 실질적인 데이터로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고요. 잠재적인 수준에서, 즉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가 어떠한 장애 요인도 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고용되었을 경우 산출되는 A 산업의 산출량과 B 산업의 산출량도 가격이라는 물가 변수가 혹은 명목 임금이라는 가격 변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입니다. 즉, 요 첫 번째 파트,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설명하는 첫 번째 파트는 가격과 아무 상관이 없이 완벽하게 결정되는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가격이 영향을 주는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 괄호 안에 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가 수준에서 기대 물가 수준을 뺀 거예요. 즉 과거에 했던 현재에 대한 기대 물가 수준입니다. 요 EP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대가 완벽하게 맞았다면 100% 합리적인 기대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완벽하게 예측을 했다면 P-EP가 값이 얼마가 될까요? 정확하게 제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현재 물가 수준을 완벽하게 예측했다는 것은 P와 EP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요놈이 반드시 제로가 되지 않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정확하게 제로가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시장이 청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앞서서 우리가 시장 청산 조건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시장 청산 조건으로 과거에 했던 현대에 대한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로 정말 실현이 됐을 경우 우리는 시장 청산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거 시장 청산이 된다는 게 앞선 챕터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장기적인 수준에서 즉 가격이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 바로 장기 총 공급 곡선을 구하는 기본 조건이었고 그때 가정이 모든 시장이 청산된다라는 가정이 있었죠. 그 조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만약에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과거의 기대치가 진짜 현재 물가 수준으로 현실화됐을 경우 이 부분이 두 번째 항이 제로로 가고 이때에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장기 총 공급 곡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다시 말하면 장기 총 공급 곡선에 어떤 일부 가정을 굉장히 강한 가정이 들어갔었잖아요. 모든 시장이 청산되고 정보가 완전히 자유롭고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이런 가정들이 조금 완화되었을 경우 즉 조금 더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확장적인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 총 공급 곡선의 모양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일반화된 총 공급 곡선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괄호 안에가 제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는 반드시 양의 값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파 A와 알파 B를 양의 값이라고 정의 내렸죠. 경제학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산업에 대한 가중치 S와 B 산업에 대한 가중치 1-S도 모두 양수였어요. 즉, 요 A를 알파를 정의 내리는 모든 변수가 양수이므로 전체 알파 값도 분명히 양수가 됩니다. 즉, 요 놈은 사회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산출량의 민감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했던 현재에 대한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치보다 현재 정말로 실현된 물가 수준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가 이래요? 우리는 미래에 물가가 3%만큼 오를 거야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는 한 5% 오른 거예요. 보통 어떨 때 그럽니까? 여러분들 경제학 오르는 수준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 물가가 올라요? 경기가 보통 호황일 때 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더 많은 결제가 필요하거든요. 화폐를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돈 더 주세요. 아니면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들 수입이 늘어나면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보통 이때는 경기 호황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6번 그래프가 경기 호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볼까요? 단기 총공급성 Y는 장기 산출량 Y 바에다가 양수인 알파를 곱하고 P-EP가 곱해진 형태인데 요 놈이 역시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요 두 번째 항이 플러스 항이 되겠죠. 즉 단기적인 산출량 Y는
장기적인 산출량 Y바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떨 때? 경기 호황기에 그렇습니다. 메이센스 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요식 6번식이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도출했지만은 사실상 많은 경제 현상들을 그대로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현재 실현된 물가 수준이 과거에 예측한 물가 수준보다 더 낮은 경우, 보통 어떨 때 이렇습니까? 팬데믹이 터지기 전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 이런 상태였거든요. 경기 불황기가 보통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사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수입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사회적인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상인들은 물건을 더 싸게 내놓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총산출량 Y는 장기적인 총산출량 Y 바에 역시 알파에 P-2P를 곱한 형태인데, 얘는 플러스지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때에는 잠깐 지울게요. 이때에는 Y가 Y 바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즉 단기적인 총 산출량은 장기적인 산출량을 기준으로 경기 호황기에는 더 커졌다가 경기 불황기에는 더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단기 총공급 곡선은 GDP라는 하나의 대상을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그보다 높고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낮은 플럭추에이션을 하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번식의 Y바를 왼쪽으로 보내고 양변을 알파로 나누어 주어서 7번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함수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P-2P라는 놈이 한쪽 변에 남고요. Y-Y바가 다른 쪽 변에 남습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1은 당연히 탄력성의 역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파분의 1은 산출량이 한 단위 변화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이쪽 변수의 민감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Y-Y바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P-2P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완벽하게 P와 Y만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아니고요. 뭔가 조금 더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Y-Y바는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에서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을 뺀 값입니다. 뭐에서 뭐를 뺐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갭이라고 표현하는데 산출량을 아웃풋이라고 영어로 표현해서 아웃풋 갭 혹은 산출량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단기적인 산출량이 장기적인 산출량과 완전히 일치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직 P와 2P가 똑같을 때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 단기 산출량은 장기 산출량보다 더 높거나 더 낮거나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산출량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오른쪽이 산출량 갭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경기 호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보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이 더 크니까 경기 호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 아웃풋 갭이 산출량 갭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경기 불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산출량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산출량 갭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실질적인 현재의 산출량 수준과 잠재 산출량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P와의 평면에 어떤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그리기 위해서 경제학적인 지금 해석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P-2P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서 과거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기대 하에서 행했던 현재에 대한 물가 수준의 기대치를 뺀 값이므로 이것도 어떤 특정 실현된 값에서 실현되지 않은 값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갭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 인플레이션 갭 혹은 물가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호황기고요. 얘가 마이너스면은 경기 불황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두 개가 알파분의 1이라는 플러스 상관 계수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산출량 갭이 플러스일 때는 물가 갭 혹은 인플레이션 갭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요 놈이 마이너스일 때는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에 총 공급 곡선은 항상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SRAS 저거 약자가 무슨 뜻일까요? 단기 총 공급 곡선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보통 장기 총 공급 곡선을 LRAS라고 표현하고요. 단기 총 공급 곡선을 SRAS라고 표현하는데 두 개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단기 총 공급선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이 변화하면은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도 같이 변화하겠죠. 민감성이 변화하면은 가격에 대한 산출량의 민감도가 변화하면은 당연히 단기 총 공급선도 변화하겠죠. 마지막으로 과거에 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변화하면은 현재 산출량 수준도 변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는 건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산출량 수준 Y와 물가 수준 P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P와 Y는 완벽하게 변수입니다. 즉 P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공급 곡선 상에서 하나의 공급량 수준이 변하는 거죠. 경제학 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즉 물가 수준 P가 변한다는 것은 같은 공급 선상 위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변수들 Y바, 알파, EP가 변화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상수들을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개수죠. P 앞에 붙은. 그리고 Y와 이 두 놈은 절편에 해당될 겁니다. 즉 알파가 변화하면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변화할 거고요. Y바나 EP가 변화하면은 절편이 변화해서 오른쪽 이동하거나 왼쪽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대 물가 수준 EP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즉 과거에 했던 현재에 대한 물가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미래에는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상을 했을 경우 A 산업과 B 산업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A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완벽하게 신축적이기 때문에 완벽히 신축적인 환경 하에서 공급량을 역시 신축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에 비해서 현재의 상대 가격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미래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로 예측이 돼요. 그럼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물건이 싸지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현재 물건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의 퀄리티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미래의 모든 경제 주체가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 예측이 된다면은 지금 물건을 팔지 않고 재고로 쌓아두었다가 미래의 물건을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B 산업은 어때요? A 산업에 비해서 현재 비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 내 대체 효과, 기간 간 대체 효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두 가지의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역시 현재 공급 수준이 감소합니다. 공급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 이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절편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완전 공유 수준의 잠재적인 산출량 Y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가격 수준 하에서 Y바는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같은 가격 수준 P바 하에서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생산 기술이 증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증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사회가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재적인 생산성 혹은 생산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가격 수준 하에서 더 높은 산출량이 뽑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즉 같은 가격 수준 하에서 이번에는 원래대로라면은 Y0만 산출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은 Y1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절편이 감소하게 되는 걸 의미하죠. 수학적으로는 P에 대해서 지금 식을 정리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Y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린 2P의 상승이 절편의 증가. 근데 2P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감소가 돼야 되는데 왜 증가라고 하지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P에 대해서 정리한 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Y에 대해서 정리한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부호가 정반대로 그래프 상에는 표현된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현상들을 분석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의 이동을 판단하시는 것까지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일반화된 단기 총 공급 곡선의 형태로서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거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단기 총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제가 내고 싶다. 그러면은 단기 총 공급 곡선의 형태를 제가 드리고 아마 문제를 내겠죠. 이것을 외워서 막 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경제학은 암기를 했을 경우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어떤 환경 변화,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의 변화가 단기적인 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각각의 단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단기적인 총 공급 곡선의 형태를 외우신 다음에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집어넣어서 뭐 EP가 증가하면은 이러이러 되기 때문에 Y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수학이지 사회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과학을 항상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과목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단기적인 총 공급 곡선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경직적인 형태. 완전히 경직적인 형태에서는 이게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네. 공급 곡선의 형태가 완전히 수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부분적인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는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총 공급 곡선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볼까요? 자, 궁극적으로 물가 수준과 산출량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평면 위에 단기와 장기의 총 공급 곡선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을 Y 바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장기에서의 총 공급 곡선은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완전 직선입니다. 믿으세요. 장기적인 총 공급 곡선은 완전히 수직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P바에서 완전 경직적이라면은 완전히 경직적인 환경 하에서의 총 공급 곡선,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이러한 수평의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산업의 일부가 신축적인 가격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어떤 산업은 완전히 경직적인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현실화된 가정을 완화한 단기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인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므로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즉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신 것과 어떤 부분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인데요.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거시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추론을 하는 것은 미시와 거시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공급 곡선, 사회 전체적인 공급 곡선의 모양은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급 곡선의 모양과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급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의 거의 전부고요.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시험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있는데요. 네. 그 방금 전에 그 SRS, SRAS 여기에서 Y가 증가하는 이제 생산 역량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방금 전에 교육 수준이 증가하는 거가 예시가 조금 아직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교육 수준이 증가. 자, 예시는 두 개 학생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생산 역량이 어떨 때 증가해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그렇죠. 건강이 증진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네요. 또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때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언제 증가할까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도 그런 것도 당연히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네요. 즉 노동자 한 명당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드렸던 예시와 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은 미래에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것도 생산성 향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식솔이 늘어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면 아이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의 무게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때문에 일을 엄청 열심히 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무역학과 많이 계시죠? 무역학과 조교수님이 이거 뒷담화인데 비밀로 합시다. 오프터 레코드예요. 끄고 해야겠다.